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해를 넘긴 탄핵 정국 속에서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도 재개됐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가 되면 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사회적인 현상들, 정치 이야기, 밥상머리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 같은 수치들이 많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조사가 여러 곳에서 실시가 됐는데 다양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찬반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 3사를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나왔는데요. 일단 이사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분석이 되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3사 여론조사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치들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654 구조가 확립된 측면들이 있다. 즉 탄핵 찬성 60%, 정권교체 찬성 50%,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일 때 40%, 이 구조가 형성된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 즉 여론조사 의뢰 기관에 따른 일정한 차이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나왔던 여러 여론들이 이제 균형점을 찾은 것 같다. 다만 탄핵 인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다소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의미에서 균형점을 찾았고 여기에서부터 여야가 출발점을 삼아서 확장이냐 후퇴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이후 또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요동을 쳤던 적도 있고 또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던 각각의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 이번 설 연휴 동안 치러진 민심의 변화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이 찾아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무섭게 계엄 이후에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 추이 역시 기존에 발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이 회복이 된 상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KBS 조사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5%였고요. 조국혁신당 8%였습니다. 그리고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그리고 SBS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9%로 같게 나왔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모두 같거나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나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상해 보면 탄핵의 인용에 대한 찬성 비율과 정당 지지율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개혁적인 보수 진영까지도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미숙함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상대적인 무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대응했던 대응 방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새누리당 시절인데요. 당시에는 당 외에 반기문이라는 우량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반기문 중심으로 헤쳐보려 하는 것이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새누리당 중심으로 결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는 2, 3개월 동안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압력이 굉장히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탄핵이 인용됐고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다 청와대가 시위대에 의해서 장악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는데요. 이번 국면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대의 규모가 팽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탄핵 당시에 느꼈던 위기감,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흐름들, 구심점이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상승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야 모두 사실 유력한 주자들은 이미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 초반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양상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대표의 경우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두를 달리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특정한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BS 조사 양자 대결 구도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한 35%, 다자 구도에서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15%, 홍준표 대구시장이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 오세훈 시장 6%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41대 28, 42대 26, 41대 22 거의 41%에 고정돼 있었고요. KBS나 MBC 조사에서는 40% 양자 대결 구도에 고정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구와 대결해도 이기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볼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살펴봐야 된다. 모든 조사에서 40%, 41%에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ARS 조사에서는 높이 올라가 봐야 43%.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확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 후보 매치업에 따라서 확장성이 약간 이 파동이 있어야 되는데 파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다른 말이고 이걸 지난 3년 전 대선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통상적으로 43, 44%의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40%, 41%로 오히려 양자 대결 구도에서 지지율이 3%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혹은 비토 이런 것들은 늘어났고 강고해졌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큰 숙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로소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친명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넘어서는 어떤 파급력이나 영향력, 지지 이거는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나 혹은 이 대표의 입장에서나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이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당 안팎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시도들 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54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정권 교체에 찬성하시는 분이 50%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40%, 41%라면 그러면 그 나머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득표율이 9%포인트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른바 뉴 이재명 플랜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미지라든지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정책을 통해서 기존에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조기 대선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그것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역시나 세력 연합 통합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당내 비명계에 대한 포용,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공천에서 탈락했던 분들을 포용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새로운 민주당, 새미래민주당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던졌던 통합정부론의 화두가 탄핵 정국인 지금이야말로 더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런 당내 그리고 범야권 통합으로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통합정부론을 매개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세력까지의 연합, 통합이 아니라 연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거기에는 개혁신당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또 이제 여권 대선 주자들과 1대1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까지 지금 여권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주자들이죠. 뭐 한때는 이 김문수 후보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여권에 있는 후보들과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봤을 때 여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분열의 뭐 씨앗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분열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어떤 보수층 내부에 일단 그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탈당이나 분당을 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선택지가 일단 다양하다라는 것, 강경 보수부터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장점이다. 다만 좀 암울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윤심이 비토하는 후보군, 이른바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가 윤심이 비토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 김문수 장관처럼 윤심에 부합하는, 최소한 윤심이 허용하는 범위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탄핵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제약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 점은 민주당이 좀 유심히 보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뭐 관심을 모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오늘 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뭐 별다른 큰 뭐 언급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뭐 충격을 줄 만한 것들이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답변을 뭐 거부한다거나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이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분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궁금하지만,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형사사건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어느 의미가 좀 있을까, 이거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 이상의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 좀 태보한 발언을 거부한다든가, 왜냐하면 헌재에서 발언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실제로 이분들이 내란 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밝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내란 종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서 구속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이라는 것은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헌정체제 문란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증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결국은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의 작동을 멈추도록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헌재는 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6차 변론을 갔는데 변론 기일인데 이때 이제부터는 이제 종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속도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이미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도 여러 번 예고를 했던 상황이고 이제 종일 심리를 하면 아마도 이제 그 재판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결국에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과 야권 쪽에서는 4월 2일 재보선이 있는데요. 3월 15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편지를 통해서나 나타났지만 본인은 이미 대통령직 할 만큼 했다. 다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애써달라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최대한 어떤 헌재의 심리를 연기해서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재결집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벌고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선고가 연기되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한 심리도 지금 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일정들이 겹치면서 또 증인 신청들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신청이 계속되면서 또 주 1회로 한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 변론 기일이 연장이 되거나 늘어지게 될 경우 3월 15일 이전 선고가 어렵게 된다면 결국 4월 2일 재보선 이후 또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퇴하기 이전으로 그 사이에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좀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아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다양한 것은 좋은 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지도부가 직접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된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구치소에서 수시로 메시지를 내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정치,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접견도 그렇고 또 옥중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인 자격이라고 했지만 아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가는 게 어떻게 개인 자격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도리로서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 국가적 비상 상황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도리는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헌정체제 문란이라는 건 헌법에 대한 도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국민의힘이 자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집을 하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음 선거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일 따름인 것이고요. 근데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서의 전략은 이른바 중도 확장성보다는 강경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명확한 의도는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또 그 굉장히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하나 있죠. 바로 내란 관련된 특검법 여부입니다. 자, 내란 특검법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국민의힘 의견이 뭐 대부분 반영이 됐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일부 국민의힘에서도 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언제까지 똑같은 걸 계속할 거냐, 이거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봐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회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 내부 비판 목소리도 있고요. 차라리 국민의힘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수준에서 합의해서 특검을 진행한 것이 유리했는데 공연히 강성 노선, 강경 전략을 취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설사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공소 유지 수준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외환죄나 다른 직권남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이 내란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효율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매우 지금 좀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달 넘게 이어지는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정체가 고민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앞서도 좀 해봤지만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움직임 변화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우클릭 행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추경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 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해왔던 건데 거기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민생지원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표 복지의 어떤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중도층 혹은 이제 보수층의 일부를 좀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읽힙니다만 실제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망이 힘들 것 같은데. 우클릭이라는 표현은 보수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클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그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추경 같은 경우는 작년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국회 협상 실패로 정부와의 협상 실패로 결국 좀 기형적인 형태로 통과된 건 사실이고 호남 지역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 예산국회에서 기형적인 예산을 정상화시키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 폐기는 아니고 이걸 다른 명칭으로 그 중요도를 조정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측면들이 있다. AI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AI 관련해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지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 한 주 눈에 띄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른바 40대 기술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대 교체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걸었는데 당 세로 보나 여론의 선호도로 보나 바람은 아직 미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이 기정사실화 됐다. 탄핵 인용될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크게 중요도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퍼스트 펭귄이란 건 이런 겁니다. 펭귄들이 떼지어 가면서 이제 빙하에서 다른 빙하로 옮겨갈 때 서로 망설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용기 있게 뛰어드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펭귄이 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펭귄의 천적이 얼룩무늬 물범인데요. 그 물범이 제일 좋아하는 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수사로서 의미밖에 없다. 두 번째, 지금 개혁신당이 단 3석의 의석인데요. 지금 허은하 대표와 이른바 이준석계 천하람 원내대표 간의 이준석계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떤 대선 출마의 메시지를 던지려면 최소한 내부 집안 정리는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집안이 지금 난장판인데 한가하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젊은 나이 그리고 매우 뛰어난 스마트한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국민들은 없을 거고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쌓고 있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준석 정치는 바람에 의존하는 정치였는데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바람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인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실용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나오듯이 결국은 어려운 민생 경제의 현실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또 실행력을 갖춘 바람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요.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안에서 또 안팎에서 또 좀 안 좋은 민주당 지금 주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설 연휴 직전부터 민주당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당 지지율의 하락,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 요구까지 나왔고 또 그리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이른바 거물급으로 불리는 인사들도 비판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 일종의 허장성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더 본인들을 포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어떤 민주당의 분열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성미 급한 좀 정확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더 큰 단단한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른바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강조했고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홍성국 전 의원을 충청, 친문 그리고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인물을 지명직 최고위원회 교체 임명했던 것에서 보이듯이 그런 어떤 민주당의 내부의 변화 과정들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 부분에서 수렴하는 지점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조기 대선 이야기 그리고 탄핵 전국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갔는데 윤 대통령이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치고 누가 히틀러라는 걸까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정치권 현안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얼마 전에 뭐 종편 TV에서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 출연하신 것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허영만 화백이랑 원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들 세대들은 만화를 보고 네. 미래의 꿈을 꾸었던 세대들이니까 그 뭐 허영만 선생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죠. 그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우연히 어떻게 이제 이번 그 프로에 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다짜고짜로 처음
뭐라고 작품을 하기보다는 선생님하고 한번 당구 게임이라도 한번 해서 서로 조금 편안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네. 당구 시합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이게 제목이 뚝심 있다 김부겸 나주밥상 뭐 이렇게 나갔던데 예. 고향이 경북 상주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나주랑은 뭐 연고가 있으신가요?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뭐 선거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한번 지난번에 아마 대구에서 선거를 떨어지고 난 뒤에 그 조금 그때 보통 선거를 떨어지면 그때가 4월 달입니다. 네. 그때 조금 여러 가지 마음도 좀 추스릴 겸 해서 한번 나주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때 막 이 배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떤 강한 생명력.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들이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그 생명에 의해서 또 이제 그게 나중에 과일이 되고 온 국민들이 또 절개 먹는 배라는 나주배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나주에 대한 강한 저로서는 이제 고마움, 위로감이 이제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주를 자꾸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나주가 보니까 네.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그렇게 귀양 가서 그 삼봉의 그 백성이 옛날의 근본이다라는 그 삼봉 사상도 네네. 거기서 탄생한 걸로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보니까 나주 정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마 나주라는 데가 그 영산포의 옛날에 그 풍부한 물산뿐만 아니라 나주가 그만큼 우리 어려운 시절에 많은 국민들을 네. 먹여 살린 곳이구나 하는 그래서 나주를 택했었습니다. 예. 영산포 말씀하셔서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TV에서 홍어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 예, 그 홍어의 세계에 총리님을 입문시키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예. 처음 이제 제가 네. 김대중, 이기택 두 분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을 네. 말하자면 만드셨을 때 제가 이제 부대변인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 식사 자리 맞은편에 앉히시면서 그 홍어를 한 점 집어주시는데 그때 전 홍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죠. 네.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확 찌그러지니까 그 이제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네. 빙긋이 웃으면서 김동지 세상에 먹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중함을 키워라. 아마 그 당시 제가 제야 운동권에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거칠었겠죠. 그래서 어른 눈에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공부하고 늘 신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홍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또 힘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저를 데리고 이제 홍어를 가르쳤어서 지금은 제법 뭐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호칭을 뭐 자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김동지라고 동지라고. 그분은 항상 손 아래 사람이더라도 항상 그렇게 경어를 쓰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어제 서울구치소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갔는데 일단 뭐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당 지도부 또 당 중진위원회 갔는데 뭐 개인 자격으로 갔다. 네. 정말 뭐 국민들을 너무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발언이고요. 또 지금 뭐 하는 건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금 무너뜨린 그 양반이 그런 역할을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면회를 가서 뭐 지침을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갔다 나와서 일종의 뭐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면서 네. 난 개인 자격으로 갔다. 아직도 이분들이 아직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진짜 정신 차리려면 조금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접견 끝난 뒤 취재진이 뭐 어떤 말씀들 하셨냐 물어보니까는 그 중에 한마디가
나치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뭐 의회 독재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모두에서도 얘기할 때 누가 나치고 누가 히틀러라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네.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훈련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그렇게 방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야당을 한번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네. 협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고 이런 노력을 거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뭐 겁을 주려고 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약간은 정말 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심리적인 기제 자체가 지금 무너진 게 아닌가, 좀 착각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엄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 수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국민들 앞에 태연히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 무너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게 또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건 이분들의 인식도 문제가 크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내란에서 시작돼서 네. 사실상 내전 상태까지 가 있는데 네. 여당의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무책임한 네. 일종의 무슨 뭐랄까 난 또 다른 형태의 선동이라고 보죠. 예. 뭐 전하는 사람은 또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다 20년 넘게 하신 분들인데 이 상황에 이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 가서 만나는 거는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나 배경이 뭐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뭐 침작하듯이 이른바 그동안 조금 흩어져 있던 이제 극우를 비롯한 범보수여 네. 뭉쳐서 단결하면 이 국면을 뭐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아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그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신 그리고 네. 국민에게 책임을 져본 그런 정치인들 맞느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그래도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닐까요? 이득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득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저 남의 물건도 막 훔치고 남을 때려도 좋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귀하게 네. 정말 지켜온 법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그게 파괴됐는데 뭘 더 지켜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부정당할 판인데 그럼 무슨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정말 막 제가 표현을 좀 점잖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막 격분했습니다. 예. 좀 덜 점잖은 표현을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여기까지 하시죠. 그 뭐 내전 탄핵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재 변론기일 오늘 오후에도 열렸고 곧 있으면 형사재판도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내란 전시 사변 비상계엄 요건은 아닌데 내란은 아니다. 이미 최고 권력자인데 더 찬탈할 권력이 어딨냐. 뭐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계엄이라는 게 네. 아까 딱 요건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요건에 맞지 않은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될 군대를 동원해서 네.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네. 나오는 곳곳에 보면 거기에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네. 했고 이런 게 내란이 아니면 그건 뭐가 내란이에요? 어디 가서 전부 다 폭동을 뭐 일으킨 거 이런 것만 내란이 아니죠. 이건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왜 굳이 면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래서 저는 그건 뭐 잘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이긴 한데 1대1로 붙여놓으면 또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거. 그리고 호감도 조사랑 선호도 조사 말고 비호감도 조사 보면은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그래서 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론은 뭐 윤석열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 뭐 다 싫다, 지금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분 저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일일이 다 뭐 저희들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도 사실은 좀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거의 뭐 샅샅이 다 틀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인 어떤 그 뭐랄까 낙인이 찍혔다 할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뭐 우크릭을 한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뭐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실용적인 움직임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을 안 해서 아니면 실용주의가 아니어서 비호감도가 높은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분들의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겁을 냈죠. 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가야 할 방향이라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더 늦어지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좀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의 일단을 우리도 져야 한다라는 좀 그런 적극적 자세는 좀 부족했죠. 그렇게 보여죠.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등으로 나오는 조사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 민주당에 대한 조금 어떤 그 저희들에 대한 막 강한 반감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표가 뭐 그쪽으로 조금 더 모여지듯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차차차차 이제 말하자면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도 이제 그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하겠죠. 지난번에 그분들 자신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강한 어떤 이 뭐 공격을 할 공격수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후보로 선출한 그런 또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뭐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뭐 조금 그분들도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나. 조금 더 이 상황의 진행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2016년인가요? 그때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김문수 당시 후보랑 총리님이랑 그랬었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은 총리님이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은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전략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또 뭐 학교 선배, 운동권 선배이기도 해서 절대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난을 안 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제가 한번 지역주의라는 이 괴물을 하고 싸워보겠다는 내 노력이 좀 그리고 이 바로 지역주의를 넘어섰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사실은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덕분이긴 하겠지만 제가 완성을 한 셈이죠. 62, 3%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뭐 그거하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근데 뭐 정치가 이렇게 뭐랄까 좌우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뭐 총리님도 뭐 역할을 좀 이런 걸 해소하는데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선은 뭐 정치 자체가 왜 이렇게 됐냐. 저는 맨날 상대편의 입장을 반대만 하는 이른바 비토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은 최근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속이 타죠. 야,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 경제적 어려움, 또 미국으로부터 오는 통상 압력,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살아나가야 될 뭐 AI라든가 이런 미래 문명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무조건 상대편이 틀렸다. 상대편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이 정치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게 아니라 비전. 네. 우리 당은 혹은 우리 정치 집단은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대결하는 이른바 비토크라시가 아니라 네. 비전크라시가 돼야만 이 상황이 극복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점에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은 네. 빨리 국정이 이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되길 바라고 국정이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거의 정말 밑바닥까지 가 있는 이 민생 경제 네. 이걸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가능할 거고 이걸 해내는데 역할이 있다면 뭐 저도 열심히 하겠다. 나다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7, 8, 9일 호남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 5.18 국립묘지도 참배하시고 사실상 대권 선언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무슨 탄핵 국면에서도 네.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빨리 이게 네.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게 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어제 뭐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인지 뭐 대리 정치인지 하질 않나.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헌재 재판권에 대해서 엉뚱한 시비를 걸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을 갖고 계시고 또 네.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뭐 그때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지만 그 전에 지금 뭐 대선 운운해서는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국 지금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가 정권 교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새로운 다수 연합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오늘 본인 SNS에 깊이 공감한다. 빛의 연정이 필요하다. 뭐 일종의 빅텐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음 우리가 이 탄핵 국면이 돌파해서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것이 민주당만의 정부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저는 뭐 그거는 적절한 아마 제안인 것 같습니다. 조국 당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촛불 시민혁명의 네. 결과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만의 정권으로 말하자면 출범했더니 여러 가지 그분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고 저희들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 에너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어떤 그런 큰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뭐 그 점에서는 저도 제가 그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민주당만의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어떻게 뭘 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가졌던 그런 가치에다가 네. 또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여러 세력들이 주장했던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태지고 또 사람의 인재의 풀도 이렇게 크게 폭을 넓혀서 다음 정부를 책임지는 아마 그런 그림을 조국 대표가 제안한 것 같고요. 뭐 그건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쪽에서도 네. 그런 주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가령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제가 아직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사이에도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운전에도 각별히 주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